일본 재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프트뱅크를 이끄는 손정희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키엔스의 회장도 아닙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양복가게 아들로 태어나 전 세계인의 옷장을 점령한 한 남자가 가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야나이 타다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니클로의 창업주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던 의류 산업에서 글로벌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특별한 패션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사업가를 꿈꾸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히피 문화에 빠져 세계를 떠돌던 청년이었죠. 그런 그가 일본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 그리고 놀라운 역전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9년 일본 야마구치현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고리 상사라는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나쁘지 않아서 집안 형편은 괜찮은 편이었죠. 덕분에 어린 타다시는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일본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졸업 후 일본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저스코에 입사했죠. 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고 결국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반가워하며 곧바로 자신의 양복점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당시 타다시는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쓸던 히피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자유로운 영혼, 세상을 여행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청년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마음껏 여행을 다녀오거라. 그리고는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건넸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2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 돈을 손에 쥔 타다시는 세계 곳곳을, 누비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각국의 패션과 소비 트렌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특히 미국에서 본 갭이라는 브랜드는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의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타다시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여행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이죠. 1972년 23살의 청년 타다시는 드디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계자의 등장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회사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개선하려 했는데 오랫동안 그 방식으로 일해온 기존 직원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애송이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나중에는 단 한 명의 직원만 남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타협했을 겁니다. 하지만 타다시는 달랐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집스러운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꾸준히 개선하고 혁신한 결과
오고리 상사는 2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지역 유통업체로 성장했죠. 하지만 타다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었어요. 1980년대 전 세계 패션업계는 개배 시대였습니다.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기본 아이템,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 갭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타다시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신사복만 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1984년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 독특한 옷을 파는 창고라는 뜻이었죠. 원래 계획은 이 이름의 약자를 따서 유니클로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표 등록을 담당한 직원이 실수로 유니클로로 등록해버린 겁니다. 보통은 다시 수정했을 텐데 타다시는 오히려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며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명이 탄생한 겁니다. 타다시가 만든 유니클로 매장은 기존의 옷가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슈퍼마켓처럼 수많은 옷들이 선반에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고객들은 부담 없이 옷을 집어들고 입어볼 수 있었죠. 옷을 사는 것이 마치 식료품을 사는 것처럼 편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또 하나 혁신적인 점은 직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옷가게에서는 고객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추천하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사람들은 이런 과도한 서비스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유니클로의 직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옷을 정리하고 정돈했지만 고객이 먼저 질문하기 전에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편안한 쇼핑 환경을 무척 좋아했죠. 유니클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4년 문을 연 지 10년 만에 일본 전역에 100개의 매장을 열게 되었어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1990년대는 일본이 장기 경제 침체에 빠져든 시기였거든요.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사람들의 지갑 사정이 어려워지자 품질은 괜찮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유니클로의 옷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타다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갭이나 중국의 지오다노 같은 브랜드들이 사용하던 SPA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SPA란 스페셜티 스토어 레세이아이에리알 어브 프라이벗 레이벌 어페럴이 약자로 의류의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니 가격은 더 내려가고 품질 관리는 더 철저해졌죠.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타다시는 아예 회사 이름을 패스트 리테일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990년대 말 유니클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플리스였죠. 일본의 화학섬유 회사인 도레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가격은 2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적인 가격이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열광했고 플리스는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성공이 더 실감납니다. 1998년 유니클로의 매출은 약 8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는 2조 3천억 원으로 뛰어올랐고 2001년에는 무려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2배씩 성장한 셈이죠. 매장 수도 1994년 100개에서 2001년 500개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판단한 타다시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 하나둘씩 매장을 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해외 진출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자라나 H&M 같은 강력한 SPA 브랜드들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국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워낙 저렴한 로컬 브랜드들이 많아서 굳이 유니클로를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나라에서만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전에 지오다노가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 유니클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괜찮은 품질,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 이 조합은 한국 시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죠. 유니클로에게 한국은 첫 번째로 성공한 해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니클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니클로는 싸긴 한데, 품질이 별로야, 디자인이 촌스러워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유니클로를 입는 사람들을 오타쿠나 패션 감각 없는 아저씨로 취급하는 분위기까지 생겼죠. 패션 잡지들은 심지어 유니클로를 입은 티 안 나게 코디하는 법 같은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유니클로를 입는 게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런 싸구려 이미지는 브랜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사람들이 브랜드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길밖에 없었죠. 타다시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쿄, 뉴욕, 파리, 밀라노 같은 패션의 중심지에 R&D 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을 영입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도레이와 함께 새로운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플리스의 성공을 이어갈 또 다른 히트 상품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신제품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멋진 이름을 붙였어요. 그 결정판이 바로 히트텍이었습니다. 2008년 처음 출시된 이 제품은 기존의 평범한 내복에 혁신적인 이름을 붙인 거였죠. 히트텍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입기만 하면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던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첫 해에만 2,800만 장이 팔렸습니다. 한 장에 10,000원만 잡아도 2,800억 원의 매출인 셈이죠. 물론 나중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테스트해 보니 히트텍과 일반 내복의 보온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여러 번 세탁하면 그나마 있던 특수 기능도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왔죠.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히트텍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내복이 아니라 히트텍을 입고 싶어 했던 겁니다. 히트텍의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유니클로는 여름용 이너웨어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천재적인 네이밍이 나왔죠. 바로 에어리즘입니다. 공기만 닿아도 시원하고 금방 마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름이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기능성 의류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에어리즘 역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니클로는 유명 디자이너들 및 아티스트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했어요. 질샌더, J.W. 앤더슨, 마르니,
르메르 같은 고급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을 영입해 한정판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협업은 유니클로가 단순히 싸구려 옷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국내 SPA 브랜드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유니클로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만약 그때 국내 브랜드들이 유니클로의 브랜딩 전략을 제대로 흡수해서 시장을 가져왔다면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품질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유니클로처럼 작은 것도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마케팅과 브랜딩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국내 정서에만 기대려고 했던 것도 한계였죠. 결국 이 틈새를 최근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브랜드가 파고들어 잘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아예 처음부터 유니클로를 벤치마킹하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상품 구성, 비슷한 매장 분위기. 이 전략이 꽤 효과를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입지를 다지면 다른 브랜드들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야나이 타다시의 재산은 2023년 12월 기준 약 48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그를 일본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죠. 2위와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약 14조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는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쿄 외곽에 위치한 470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죠. 두 번째 집은 도쿄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시부야에 있습니다. 이 집 역시 1천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또한 골프를 즐기는 그는 하와이에 두 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 620억 원, 다른 하나는 340억 원 정도를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작은 양복점 아들로 시작해서 일본 최고의 기업을 만든 타다시와 유니클로.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서양 시장 공략이에요. 유니클로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유니클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의 주요 도시에 가보면 가장 좋은 위치에 유니클로 매장이 들어서 있어요. 특히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눈에 띕니다. 파리에만 유니클로 매장이 12개 정도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 바로 건너편에 대형 매장을 열었고 고급 백화점인 사마리텐과 프랭탄 같은 곳에도 엄청난 임대료를 내면서 입점해 있죠. 파리의 패션 중심지인 마레 지구 안에 있는 매장은 아예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장 안의 비주얼이 워낙 압도적이라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북적일 정도예요. 고급 이미지를 위해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를 약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또한 마블, 디즈니, 피너츠 같은 인기 캐릭터 회사들과 판권, 계약을 맺어 꾸준히 콜라보레이션 티셔츠를 출시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으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미국 시장은 더 까다롭습니다. 저가 의류 시장은 이미 로스, TJ맥스 같은 유통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직접 생산까지 하는 PB 상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갭, 아메리칸 이글, 제이크루, 올드네이비 같은 토종 브랜드들도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니클로가 서양 시장을 제대로 잡게 된다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에서 올리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성공을 거둔다면 회사 규모는 지금의 몇 배로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야나이 타다시는 은퇴하기 전에 서양 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왔던 사람입니다. 히피 청년에서 일본 최고 부자가 되기까지, 양복점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었죠. 유니클로의 성공 비결은 결국 타다시의 집요함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는 자세,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통찰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렴한 옷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패션 브랜드가 되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끈기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유니클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놀라운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계 패션 시장의 판도를 또 한 번 바꿀 유니클로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